네, 안녕하세요. 철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환을 한번 볼게요. 총론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보는 중요한 질환을 위주로 한번 볼게요. 가스트라이티스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펩틱 얼서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스트라이티스예요. 펩틱 얼서의 컴플리케이션이 어퍼지아이 블리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약 10% 정도가 소화성 궤양이 있대요. 이 펩틱 얼서를 예방하는 방법이 규칙적인 삼시세끼를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끼도 이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통 엎드려서 쉬거나 자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오고요. 대부분 이 펩틱 얼서는 가스트라이티스고, 그게 얼서가 되면 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가스트라이티스 정도 될 때 좀 멈춰지겠죠. 만일 제가 내시경실에 있었으면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설명을 했었을 텐데, 아쉽게도 내시경실은 헬퍼 정도로 있어 봐서 사진이라든가 설명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엔지오실에 좀 그나마 오래 있어 봐서 내시경 시 응급으로 오는 환자의 블리딩을 막는 시술을 한 정도고, 주환자실 간호사인 경우는 내시경실 간호사처럼 바이옵시를 하는 방법이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그냥 막는 정도거든요. 응급으로 엔지오실로 보내거나 하는 그런 정도죠. 자, 펩틱 얼서를 하도록 할게요. 펩틱 얼서는 위 식도 12지장의 점막 전층에 미란이 생기는 형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도는 음식이 우리가 슉 지나가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서가 잘 발생하지는 않고요. 위액이 접촉되는 위장관의 어느 부위에서 발생을 하는데, 위 12지장을 중심으로 하는 궤양을 우리가 펩틱 얼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고요. 보통 가스트릭 얼서는 50에서 60대 남성에게 많고, 듀오데넘 얼서는 40에서 50세 남성에게 많다고 해요. 보통은 듀오데넘 얼서가 생기고 나서 10년 정도 있다가 가스트릭 얼서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생기는 거는 우리가 듀오데넘 얼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10년 정도 먼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담배가 혈관 내피세포를 건드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서브뮤코자에 있는 혈관들을 건드려서 남성에게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최근에는 여성 흡연자도 많이 보죠. 네. 사회생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듀오데널 얼서가 오고 나서 가스트릭 얼서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의 차이는, 듀오데넘 얼서는 위산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위산이 발생하는 게 듀오데넘 얼서고요. 가스트릭 얼서는 위산이 있어야 하는데 위산이 없어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오데널 얼서는 너무 위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공복시가 힘든 그런 게 바로 듀오데널 얼서예요. 공복시가 힘든 게 듀오데널 얼서고, 가스트릭 얼서는 위산이 없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겠죠. 즉,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 즉, 밥 먹고 나서 체하고 묵직한 느낌이 나면 가스트릭 얼서고, 밥은 안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면 대부분 듀오데넘 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서 가스트릭 얼서는 여기 생기고, 듀오데널 얼서는 주로 여기에 생겨요. 가스트릭 얼서는 생길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통형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렇지만 듀오데넘 얼서는 이렇게 생기기에는 공간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있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보통 가스트릭 얼서는 여기쯤에서 보통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듀오데넘 얼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초입 부분, 여기 정도에서 많이 봐요. 그 더 밑에 부분을 보려면 우리가 캡슐 내시경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주 일어나는 사인이나 심텀은 뭐냐?
다 아시겠지만 배가 아프거나 속쓰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배가 더부룩하다거나 부푸는 느낌, 즉 배가 가득 찬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또는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또 소화가 안 되는데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야지 체중이 감소하는 게 현실인 거죠. 자, 웨이트로스가 있다거나 나우지아 보미팅이 있다거나 식욕이 감소한다거나 이게 컴플리케이션으로 가서 블리딩이 유발되어서 헤마테메시스나 멜레나를 유발한다거나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끔 가다가 가스트로나 듀오데넘으로 퍼포가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인이겠죠. 보통 블리딩이 포포의 경우는 주증상이라기보다는 이로 인한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원인은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원인이겠죠. 당연히 가스라이티스가 계속 생겼다거나 없다가 있다가 계속 반복되면 그 부분에 얼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헬리코박터예요. 헬리코박터는 예전에 기본적으로 90% 이상이 다 박멸이 돼야 하는 게 헬리코박터였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 정도 안티는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2017년부터의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헬리코박터에 의해서 균이 박멸될 확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죠.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스모킹이라든가 가스라티스가 원인이고 그리고 엔세이드 약물도 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점막을 생성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게 진통제의 주 목적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장복하는 경우에 얼서를 유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가 있는데 이런 다이어트도 문제지만 알코올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은 소화기 쪽에 안 좋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자, 메커니즘을 보시면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위험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를 방어하는 점막이라든가 점막 세포들이 파괴돼요.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막기 위해서 이뮤노글로불린이 출동을 하게 되면서 분비되는 게 히스타민이에요. 그러면 히스타민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부분은 빨갛게 부어오르죠. 혈액을 모아주는 거예요. 이런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히스타민의 역할인 거죠. 빨갛게 부어오르면 혈액이 많아지니까 모세혈관 투과성에 의해서 밖으로 하얀색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히스타민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점막이 변하고 출혈이 발생하고 궤양이 만들어지는 게 형성되는 게 메커니즘이에요. 쉽게 말하면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점막 세포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산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점막이 변화되면서 궤양을 형성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겠죠. 특별히 어려운 메커니즘은 아니에요. 자,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내가 가진 쉼텀이 가장 큰 진단이에요. 속이 쓰려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증상이 있어야지만 병원에 방문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특이한 쉼텀이 첫 번째 진단 방법인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 진단하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진단하기 좋은 게 바로 EGD 스코피예요. 약은 미다랑 아트로핀 이렇게 쓰고 있죠. 시크리션 감소를 위해서. 자, 이거는 나라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외국은 가스트로스콥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하죠. 즉 침수적인 거 그리고 인베시브한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착한 암인 사이로이드 캔서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제거하지 않고 다 제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가까운 나라의 일본의 경우는 한쪽만 제거를 하고 결국 예후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바로 EGD를 하지 누가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을 하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바로 예약을 잡고 EGD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단 테스트는 혹시 원인인 헬리코박터면 진단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블러드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헬리코박터를 진단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외국은 6가지 방법이고 우리나라는 5가지 방법을 쓰는데 내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시경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넌 인베시브한 방법이죠. 요소 호흡 검사법이라고 해서 헬리코박터가 유리아를 대사해요. 물론 내시경도 할 수 있지만 매번 내시경을 쓸 필요는 없죠. 대사하면 카본이라는 효소가 배출되는데 이 카본은 폐를 통해서 배설을 해요. 그래서 내가 폐를 통해서 호흡을 후 내쉬었는데 거기에 카본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헬리코박터가 있는 거예요. 헬리코박터의 유리알 대사로 인해서 카본이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상에서 간편하게 하는 검사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가스트로스코프를 하고 바이옵시를 하고 바로 컬처를 들어가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헬리코박터균이 나오느냐를 보는 건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죠. 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바이옵시한 스페시멘을 어떤 젤에 넣어요. 색깔이 변하면 헬리코박터, 안 변하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검사도 있어요. 이거는 빨리 보는 레피드 유리아 테스트라고 해요. 왠지 헬리코박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블러드를 뽑아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G, 즉 헬리코박터를 막아내는 이뮤노글로불린 G가 상승해 있으면 헬리코박터가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러드 테스트로도 알 수 있고요. 근데 내가 급하게 보고 싶은데 내시경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피는 어쨌든 안티젠이 나온 다음에 안티바디 항원이 나오려면 이문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고 유리아로 하려면 이 대사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큐트한 감염인 경우에 보는 방법은 수틀에서 직접 헬리코박터 안티젠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틀에서 안티젠 테스트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이 5가지를 하고 있는데 컬처를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엘리자 테스트라고 해. 그래서 헬리코박터에 대항하는 이뮤노글로불린 G가 블러드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헬리코박터가 있고 없고를 판별하고요. 그 다음에 넌 인베시브하게 후 불어서 카본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헬리코박터를 있는지 유무를 보죠. 자, 그러면 급하게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수틀에서 직접 헬리코박터 안티젠균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헬리코박터가 있고 없고를 확인하는 거죠.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이런 소화성 궤양이 다른 것들하고 비슷한 증상들이 너무 많아서 좀 감별할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너무 속이 쓰려서 내시경을 했는데도 펩틱 얼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하고 비슷한 감별 진단을 조금 가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위와 관련된 가스트라이티스라든가 스타먹시, GERD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소화성 관련 질환이기 때문에 명칭은 다르지 어쨌든 비슷하게 가고요. 그 외에 소화가 안 되는 질환이 몇 개가 있어요. 판크레아타이티스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외에 요 3가지는 뭉뚱그려서 달라요. 막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임페리얼 쪽으로 MI가 온 적도 있고요. 또는 아예 늑막염이라든가 페리가라이티스라고 있는데 방사통으로 위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했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른 걸 봐야겠죠. 특이하게 SMA 신드롬이라고 해서 상장관맥 신드롬이라고 하죠. 몸에 너무 지방이 없는 사람들이 지방이 얇아지면서 상장관맥에 있는 동맥이 두꺼워져요. 십이지장을 좁아지게 만들어요. 그 부분에 있는 동맥이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어떤 소화성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약간의 간별 진단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자, 그럼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오느냐, 블리딩, 피가 나느냐, 아예 빵꾸가 뚫려서 퍼포가 되느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그쵸, 열나는 거죠. 아니면 궤양이 커지면서 그 조직이 뭉쳐서 아예 obstruction, 막느냐, 요 세 가지가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증상도 알았고, 원인도 알았고, 진단하는 방법도 알았고, 합병증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로 갈 거예요.